네, 위성정보학개론 3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과 지난 시간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이죠, 아주. 네, 비대면 강의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는 현재 시간이 3월 27일 금요일 밤인데요. 제가 오늘 저녁에 전달받은 바로는 비대면 강의가 이게 연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5월 3일까지라고 합니다. 뭐 유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5월 3일까지는 비대면 강의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참 이게 여러분도 과제 많아서 힘들고 또 저도 이거 동영상 찍는 게 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오늘 하나 이거 끝내서 업로드하고 좀 쉴까 하고 이제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이제 다음 거 준비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일주일에 두 번씩 녹음을 하다 보니까 조금 타이트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퀴즈라든지 뭐 질문해 주는 거 보니까 대부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믿고 또 5월 3일까지 힘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5월 3일이라고 하면 이게 개강 후 7주거든요. 7주까지는 비대면 강의를 하라고 이게 지시가 내려졌고 대부분 이제 중간고사가 7주나 8주 차에 중간고사를 보거든요. 그래서 요대로 이제 비대면 강의가 끝나고 대면 강의가 8주 차부터 시작이 된다면 중간고사는 이제 대면 강의를 통해서 그죠? 오프라인으로 중간고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비대면 하자마자 바로 시험 보긴 좀 그러면 뭐 한 주 정도 대면 강의를 하고 뭐 9주 차쯤에 중간고사를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비대면 강의 기간 동안에 중간고사 시험을 본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그 오픈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비대면 강의로 시험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시험은 대면 강의가 시작한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중간고사 기간이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면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간고사는 대면 강의가 시작하면은 보겠다. 이 정도로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달사항이 되겠고, 이번 주에는 뭐 특별히 질문을 해준 학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그래서 그런지, 큰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거 그래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인공위성의 역사였죠. 뭐 몇 가지 뭐 객관식 퀴즈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했지만 제가 또 지금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한번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뭐였죠? 네, 스푸트니크 1호죠. 러시아에서 발사한 스푸트니크 1호가 세계 최초 인공위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은 뭐가 될까요? 네, 우리별 1호 키스셋이라고 하는 우리별 1호가 우리나라 최초가 되겠고요. 요거는 객관식 문제도 있었는데 조금 틀린 학생들도 있었어요. 세계 최초의 상업용 위성 특히 1m급의 고해상도 상업용 위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이코노스입니다. 뭐 그런 위성들이 있었고 그 외에 몇 가지 위성들이 더 있었죠. 어,
요 지금 세계 한 개 다, 뭐 세계 최초만 했네요. 우리나라 최초. 네, 다 1등만 했네요. 안 되는데. 그렇고, 이렇게 인공위성의 역사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 어, 분류를 했었죠. 분류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궤도에 따른 분류, 궤도에 따른 위성의 분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하나는, 저궤도, 또 하나는 정지궤도 있었고, 저궤도랑 뭐 정확하게 개념이 일치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했던 용어들이 있었죠. 네, 극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태양 동기식 궤도 혹은 태양 동기 궤도 이런 정의들이 그냥 유사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은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 어, 목적에 따른 위성의 분류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눴던 것 같아요. 지구 관측 위성, 좀 더 큰 범위로 하면은 원격 탐사 위성이죠. 원격 탐사와 그 다음에는 항법 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신 위성. 이렇게 목적에 따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원격 탐사는 지구를 관측하는 지구 관측 위성이 있다고 했었고, 그리고 기상과 관련된 위성, 마지막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우주 관측 위성. 뭐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했고,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성정보학개론 3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위성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 위성으로부터 얻는 여러 데이터들, 이러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정보로 제공이 되는지, 그와 관련된 기술인 이 원격 탐사, 이 원격 탐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원격 탐사와 관련된 내용을 꽤 오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원격 탐사와 관련돼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배울 것인지 마인드맵을 하나 그려봤어요. 그래서 원격 탐사의 정의와 뭐 특징, 장단점, 원리 이런 세 가지는 이제 오늘 배울 거고, 그다음에 센서, 플랫폼, 해상도, 오차,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정하는지, 시간이 된다면 여러 영상 처리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원격 탐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배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미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수업을 다 듣고 난 후에는 이제 원격 탐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죠. 이 중에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센서. 우리 센서 뭔지 알죠? 네, 센서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얘도 이제 분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센서를 파장대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파장대를 이용하는 센서인지에 따라서 뭐가 있을까요? 네, 광학, 빛과 관련된 파장대를 이용한 센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R이랑 3A호에 같이 들어가 있던 적외선 센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쪽 긴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레이더 센서가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그 파장대로 센서를 구분할 수도 있고요. 뭐 반대로 뭐 해상도로도 나눌 수 있겠죠. 해상도를 예로 들면은 뭐 고해상도 센서와 간단하게 저해상도 센서,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센서와 원격 탐사 관련된 특성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렇게 다양한 분류 체계로 분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요것도 익숙한 단어가 있네요. 여기 해상도. 해상도 네 가지 기억나죠? 뭐 있었죠? 공간, 분광, 방사, 주기. 네 가지 해상도가 있었죠. 이미 공간 해상도, 분광 해상도, 주기 해상도는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나중에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와 다양한 그 예시를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알고 있고 방사 해상도는 이제 조만간 배울 계획이고요. 이렇게 원격 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오늘부터. 자, 몇 가지 질문을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본격적으로 원격 탐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위성 영상, 위성을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해서 이제 영상 형태, 아래 이런 영상 같은 형태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래서 이런 위성 영상이 뭘까?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위성으로부터 시작된 영상인 거죠. 사진. 그런 거 개념이 되겠고, 위성에는 뭐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쵸? 뭐 어떤 분류 체계로 나누냐에 따라서 다양한 위성이 있었죠. 궤도로 나누기도 했었고, 활용 분야로 나누기도 했었죠. 그리고 위성은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위성 원격 탐사는 또 뭔가요? 그래서 어떤 원격 탐사라는 기술이 위성에 있는 센서에 접목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술이 이제 원격 탐사다는 거고, 일반 사진이랑 우리가 뭐 카메라, 핸드폰으로 찍는 그런 사진들이랑 위성 영상은 뭐가 다른가? 뭐 해상도 측면에서 활용 방법이나 뭐 정보량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떤 특성이 다른지, 어떤 게 또 비슷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격 탐사의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원격 탐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원격 탐사가 나오기 전에는 뭐 지금도 활용을 하지만 이제 현장 조사나 일반 측량이 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측량. 여러분이 생각하는 측량이라는 건 뭐죠? 측량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측량이라는 것은 지표면, 지구상의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라든지 이루는 각이라든지 또는 면적 이러한 것들을 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런 측량을 우리는 일반 측량이라고 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뭐 이런 각이나 거리나 면적을 재는 그런 측량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어떤 그 토지, 땅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식생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를 조사하는 것을 이제 폭넓게는 이제 현장 조사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아래 그림은 그 현장 조사를 나타내주는 그런 예시 그림이에요. 보면은 여기 왼쪽 위에 사진을 보면은 어떤 자 같은 걸 이용해서 내가 관심 있는 어떤 특정 지점, 여기 검은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 요 밑에 있는 요 지역에서 이 식생이죠. 이 풀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의 높이를 일단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위치가 정확하게 지구상의 어느 위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GPS를 놓았어요. GPS를 놓아서 요 내가 궁금하고자 하는 위치, 그 지점의 3차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재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이 높이, 그 높이에서 스펙트로 라디오미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분광계라고 하는데, 이 분광계를 이용해서 내가 궁금한 그 지역을 찍어요. 그 분광계를 찍으면 이 분광계가 뭘 하는 거냐? 이 왼쪽 아래 그림처럼 이 내가 관심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식생이 어떠한 반사 특성을 갖고 있는지, 특정 파장대에 따라서 어떤 반사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분광계가. 그래서 이 위치를 쟀더니 약 400, 900, 여기 900에 써있는데 900에서는 한 이 정도의 반사율을 보이고 1400에서는 이 정도의 반사율을 보이고 그 사이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러한 정보를 얻어내는 게 이제 분광계입니다. 그래서 분광계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존재하는 식생이 어떠한 반사 특성을 갖고 있는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얘를 이용해서 이 식생이 잘 자라고 있구나, 이 지역이 잘 자라고 있구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직접 뭐 분광계를 들고 분광 정보를 얻거나 뭐 거리를 재거나 측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현장 조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네요. 식물의 변화를 관측하거나 예측, 또 산사태 홍수 이런 것을 예측. 이런 정보, 우리가 관심 있는 산사태, 홍수, 뭐 식물, 각 거리 측량하는 이런 거 필요한 자료를 현장에서 수집하는 것을 이제 현장 조사라고 한다. 그렇죠? 이제 현장 조사의 개념을 알겠죠? 현장 조사는 이제 알겠는데 이런 현장 조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점이 있어요. 현장조사, 일반 측량이나 현장조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상주 캠퍼스에 오진 못해서 캠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지만 신입생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 우리 캠퍼스에 대한 어떤 현장 조사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캠퍼스가 있는데 나는 뭐 이렇게 건물들이 뭐 있겠고 뭐 건물 근처 뭐 이 지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려고 해요. 뭐 아까 말한 뭐 식생을 조사할 수도 있고 거리를 측량할 수도 있고 이 지점에 대한 측량을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또 이 지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또 여기도 하고 이렇게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하고 또 이렇게 뭐 걸어가서 여기서 또 하고 또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발생을 한다. 뭐 캠퍼스가 크지 않아서 뭐 캠퍼스 내로 국한이 되면은 뭐 금방 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내가 조사하는 범위가 뭐 이 캠퍼스 단위가 아니라 뭐 시 단위, 뭐 우리나라 전국 단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이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현장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쵸. 뭐 우리 북한에 못 가잖아요. 북한에 현장 조사를 못 하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우리 관심은 많지만 직접 갈 수 없는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굳이 북한까지 안 가더라도 뭐 내가 산을 조사하고 싶은데 산은 사실 이렇게 등산로 외에 는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쵸? 사람이 접근이 어렵죠. 그런 것도 이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일반 측량의 한계점 혹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바로 이 원격 탐사라는 개념이에요. 원격 탐사. 그래서 기존의 조사 방법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넓은 지역이 접근이 가능하고요. 조사 시간의 절약도 가능하고요.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원격 탐사 기술이다. 그래서 원격 탐사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격 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 원격 탐사라는 게 무엇인지 같이 정의를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 써 있는 게 딱 하나로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뭐 문헌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위성, 항공기, 드론과 같은 플랫폼에 설치된 센서를 이용해서
지표면이나 지상, 뭐 지하, 대상물에서 반사 혹은 방사되는 전자기파를 탐지하고 이로부터 뭐 우리가 필요한 자원이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뭐 해석하고 지도화하는 그런 학문, 그런 기법이 바로 원격 탐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길죠. 뭐 길게 써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몇몇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보면 일단은 좀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해 보여요. 플랫폼에 설치된 센서를 이용해서 반사 혹은 방사되는 뭐 전자파도 좀 중요해 보이고 반사 혹은 방사 뭐 이런 거 더 중요해 보여요. 일단 플랫폼이라는 애는 뭐인 것 같아요. 느낌상 뭐 많이 들어봤죠. 플랫폼이라는 말은 좀 있어 보이는 말이죠. 플랫폼. 요 정의를 봤을 때는 보면은 뭐 위성이나 항공기, 드론 등의 플랫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위성이나 항공기, 드론 등의 플랫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플랫폼이라는 거는 뒤에 이제 센서가 나오죠. 센서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탑재 가능한 어떤 공간, 방법, 수단 그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위성이나 항공기, 드론에 센서를 이제 탑재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탑재할 수 있는 어떤 그 이동 수단을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예로는 뭐 위성, 항공기, 드론이 나왔지만 그 위에 뭐 자동차라든지 뭐 센서를 탑재해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이동 수단이 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업은 위성 정보학개론이기 때문에 위성과 관련된 어떤 내용과 위성과 관련된 원격 탐사만 이 수업에선 다루겠지만 뭐 다음 1학년 2학기 수업 공간정보학의 이해나 뭐 2학년 수업에서는 뭐 위성뿐만 아니라 뭐 항공기, 드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특히 이제 드론은 요새 뭐 워낙 핫하잖아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근데 저희 뭐 저희 연구실뿐만 아니라 저희 학과에서도 드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드론을 잘 조종할 줄을 몰라요. 날릴 줄을 모릅니다. 좀 기계치고 마이너스의 손이라 괜히 제가 만지면은 고장 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날릴 줄은 모르는데 저희 학생들, 여러분 선배들은 요거 이제 기가 막히게 잘 날려요. 이제 어플 같은 것도 요새 있어서 자동 비행 경로 설정을 하면 그거대로 날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그것도 이제 어떤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사 영상이라든지 높이 정보를 알고 있는 뭐 DSM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아웃풋도 잘 만들어내거든요. 네. 여러분 선배들도 이거 유튜브로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언급을 해봤어요. 네, 어쨌든 어디까지 했죠? 네, 플랫폼까지 했죠. 플랫폼에 설치된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센서는 이제 잘 알죠, 그렇죠? 센서 여러 가지 센서가 있죠. 그런 센서를 이용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 요 대상물, 내가 관심이 있는 게 뭐 식생이면 식생, 건물이면 건물, 도로면 도로. 그러한 대상물에서 반사 혹은 방사되는 전자기파를 탐지하고 걔를 이용해서 사진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정보화해서 우리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받는 거죠. 그게 원격 탐사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상물도 중요하겠죠. 뭐가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반사 혹은 방사되는 전자기파. 이 부분 좀 중요해요. 반사 혹은 방사되는 전자기파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관심 있는 그 대상물에 직접적인 접촉,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직접 가서 현장 조사나 일반 측량처럼 그 지역에 직접 가서 그 지역 데이터를 얻는 게 아니라
전자기파의 반사량 혹은 방사량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탐지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원격 탐사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외에 좀 브로드한 다양한 원격 탐사의 정의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헌에 따라 다양하게 정리가 되지만 첫 번째는 대상물과 접촉하지 않고 원격으로 관측해서 그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 이렇게 되게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위성뿐만 아니라 모든 원격 탐사 과학, 원격 탐사 기술을 포함한 그런 정의가 되겠죠. 요거는 좀 더 세부적인 정의로서 지표면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지표면인 게 되는 거죠. 대상물이 지표면에 이미 지점에서 반사 또는 방사되는 전자기 복사 에너지를 측정해서 그 지점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여기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학기술, 이걸 원격 탐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제 without making physical contact with, 물리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not in contact with,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어떤 대상물, 오브젝트라든지 영역이라든지 현상을 관측하는 것을 원격 탐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격 탐사의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원격 탐사는 관측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 지역을 직접 가지 않으니까. 현장 조사나 일반 측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지역을 가야 되고, 그 지역을 간다는 얘기는 내가 측정해야 되는 지점을 뭐 발로 밟을 수도 있고, 뭐 차량으로 훼손할 수도 있고, 그런 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원격 탐사의 장점은 관측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현장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동형 혹은 능동형 센서로 대상의 특성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수동형, 능동형 센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고요. 대상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하다. 요 얘기죠. 이건 아까 예를 들었어요. 아까 일반 측량의 단점을 얘기할 때 이 지역 잘 측정하고 이 지역 측정하고 이 지역 측정하고 요 지역을 내가 측정을 하고 왔어요. 관심 있는 지역에서. 근데 집에 와보니까, 연구실에 와보니까 나는 이 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요 지역에 대한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또 현장을 가야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원격 탐사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요 전체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뭐 위성이라든지 항공기 드론으로 쫙 찍고 나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요 지역뿐만 아니라 요 현장 조사한 모든 지역들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일정한 주기로 체계적인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축적이 가능하다. 주기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주기 해상도와 항상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좋은데, 위성에 따라서 이제 주기 해상도가 굉장히 좋은 위성, 그 정지궤도 위성들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어떤 아리랑 위성 같은 저궤도 위성도 있는데, 어쨌든 위성은 계속 돌면서 같은 지역을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은 이제 매번 나가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면, 이 위성은 그 일정 주기, 위성에 따라 제공되는 그 주기에 따라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계속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기에 동일 지역 영상을 체계적으로 획득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 되겠죠. 원격 탐사의 단점이에요. 단점은 뭐 계속 기술은 좋아지고 있지만 이 데이터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데이터 크기와 처리 용량의 한계로 인한 어떤 공간적, 분광적, 방사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정확도가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이지만 뭐 현장 조사나 측량보다 떨어지고요. 그리고 영상을 수집, 처리, 분석하는데 일정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리고 또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초기 비용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위성을 한번 쏘아 올리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쏘아 올리기까지의 어떤 많은 노력과 돈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한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원격 탐사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현장 조사 혹은 일반 측량, 현장 조사와 우리가 배운 정의를 배운 원격 탐사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원격 탐사는 이제 영어로도 한번 쓸게요. 영어 뭐였죠? 네, 리모트, 원격, 센싱. 자, 이 둘을 좀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간, 비용 측면에서 비교를 해볼게요. 시간, 비용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원격 탐사가 더 좋겠죠. 효율적이라고 쓸까요? 효율적. 반면 현장 조사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시간 비용 측면에서는 원격 탐사가 우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조사 범위, 관측 범위라는 관측 지역의 어떤 범위를 비교해 보면 어느 방법이 더 넓은 지역을 관측할 수 있을까요? 그쵸? 원격 탐사가 더 넓은 지역을 관측할 수가 있고, 반면 현장 조사는 제약이 많죠. 제약이 많고 범위도 상대적으로 좁다. 그래서 범위나 지역 측면에서는 원격 탐사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비교할 거는 이제 정확도 측면이에요. 정확도 측면에서는 뭐가 더 좋을까요? 네, 정확도 측면에서는 현장 조사가 좋다고 할 수 좋을 거예요. 현장 조사는 아주 정확도가 아주 높다, 아주 좋다. 반면에 원격 탐사는 뭐 그냥 높음 수준이라고 할게요. 정확도 측면에서는 현장 조사가 훨씬 좋아요. 뭐 시간 비용은 많이 걸리고 범위도 좁은 그런 제약은 있지만 그 직접 가서 뭐 스펙트로미터든 측량기기, 토탈 스테이션이든 뭐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면 그건 아주 높은 정확도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격 탐사로 취득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평가를 이 현장 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도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격 탐사 데이터를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얘가 정말 잘 취득된 결과냐, 성과물이냐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현장 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현장 조사와 원격 탐사를 비교를 해 보았고요. 다음은 원격 탐사의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원격 탐사의 원리. 이제 원격 탐사의 정의에 대해서는 배웠고, 원격 탐사가 어떻게 영상이 만들어지는지,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다른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요거는 좀 잘 그려요. 왜냐하면 많이 그려봤거든요. 원격 탐사를 하려면 일단 어떤 에너지원이 필요해요. 요거 뭐죠? 네, 태양이죠. 네, 잘 그렸죠? 에너지원. 그냥 2로 쓸게. 에너지 앞자의 약자 에너지원.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에너지원으로부터 이제 전자기파가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대상물, 아까 정의에서 대상물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대상물, 뭐 그게 지표면이든 지상이든 뭐 식생이든 길이든 뭐 건물이든 어떤 내가 관심 있는 대상물에 맞고 나오는 어떤 전자기파가 이제 위성을 하고 있으니까 위성까지 도달하는 그 에너지 양이라든지 에너지를 분석을 해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영상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 이게 원격 탐사 데이터 영상을 취득하는 원리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이제 에너지원과 대상물과 센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고,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지나가는 이 화살표, 요걸 이제 전달 경로라고 하는데, 이 전달 경로, 이 네 가지가 중요한 요소예요. 이 네 가지가 전자기파라는 어떤 애를 가지고 매개체로 해서 위성을 취득하는 과정이 영역 탐사의 원리다. 전달 경로를 보면은 요 그림에서는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이 태양 전자기파 에너지가 우주를 거쳐서 지구의 대기를 지나서 지표면에 맞고 또 대기를 지나서 우주를 지나서 위성까지 도달하는 그런 전달 경로가 있죠. 이러한 전달 경로와 에너지원, 대상물, 센서 네 가지가 이 전자기파라는 애를 매개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취득하는 과정이 이 원격 탐사, 특히 위성 원격 탐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원격 탐사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그림으로 알아봤고, 이제 다시 한번 개념을 상기해 보면, 크게는 데이터 취득과 데이터 분석 처리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제가 그렸던 그림은 데이터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원, 전달 경로, 관측 대상, 대상물, 센서 이 네 개가 전자기파라는 애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 후에 그걸 거쳐서 데이터가 취득이 된다. 그게 이제 데이터 취득 과정이고요. 이렇게 취득된 데이터를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또 있겠죠. 뭐 영상을 판독한다든지 영상을 처리하고 뭐 분석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로 변환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데이터 분석 및 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탐사 데이터 취득을 위한 네 가지 요소 봤었죠. 계속 설명을 했는데 에너지원, 전달 경로, 관측 대상, 센서 요 네 가지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너지원은 센서에 기록되는 에너지에 포함되는 모든 방사 주체 말 그대로 이 센서에 기록을 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의 주체가 되는 거죠. 에너지원 말 정의보다 그 에너지원이라는 말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한 에너지의 근원이 되겠죠. 그리고 전달 경로라는 거는 전자기파가 그 에너지원으로부터 센서에 도착하기까지 이동하는 그런 경로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관측 대상은 우리는 이제 지구가 관심 있다고 하니까 지구상에 있는 어떤 모든 물체가 되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이러한 물체는 고유의 분광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그 현장 조사할 때 어떤 그래프 하나 봤었죠. 식생이 어떤 파장에 따라서 특정 반사율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서로 다른 여러 모양의 어떤 고유한 분광 특성, 방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격 탐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어떤 대상물들을 구분하고 정의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센서는 우리가 많이 했었죠. 이러한 에너지를 감지해서 영상, 사진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도구를 센서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린 그림이랑 비슷한 거죠. 에너지원과 전달 경로와 대상물과 센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중분광 영상이 생성되는 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자기파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 프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이 빛을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과 관련 있는 파장대 400에서 500 나노미터의 파장대와 2번, 3번, 4번 밴드와 관련 있는 각각의 파장대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각각의 영상을 만드는 거죠. 이게 다중분광 영상이 만들어지는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전자기파를 매개로 데이터를 취득한다. 이 전자기파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그거와 더불어 수동형 센서와 능동형 센서의 특성, 정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퀴즈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원격 탐사에 대해서 정의를 봤죠. 그리고 우리는 특히 이제 위성 정보학개론이니까 위성 원격 탐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봤고 이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할 건데, 본 과제는 이런 위성 원격 탐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떠한 기술이든 상관없어요. 어떠한 원격 탐사 기술이든 본인이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을 해봐서 요런 것도 원격 탐사 기술이지 않을까? 이렇게 퀴즈에 답안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원격 탐사 기술이라는 거는 그 정의를 했었죠. 뭐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직접적인 접촉 없이 데이터를 취득하는 그런 기술이니까 그런 기술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LMS 과제 게시판에 4월 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도 고생 많으셨습니다.